태풍 장미가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강풍을 동반한 강한 비 계속 오고 있는데요. 산사태나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풍도 태풍인데 오늘 밤부터 북한 지방에 있던 장마 전선이 다시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내일 오전까지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기록적인 장마 그리고 태풍 수해 복구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데요. 힘내도록 하죠. 언제 그랬냐는 듯 결국 지나갈 테니까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네,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 쉬고 왔는데요. 네, 네, 얼굴 표정은 좋으시네요. 네, 쉬다 오셔서. 곧 옛날처럼 될 거예요. 네, 간사이에 뭐 일이 많았더라고요. 근데 뉴스가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뭐 물론 다 커버를 하셨겠지만 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청와대 수석 5명이 사의 표명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조금 전에 몇몇 수석의 인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 후임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네. 강기정 정무수석 후임으로는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후임으로는 김재남 현 기후환경비서관이 각각 내정이 됐고요. 네. 내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설명을 들어보면 최재성 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이 뭐 국회의원을 네네. 4선까지 했기 때문에 야당과 활발한 소통을 기대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종호 수석 내정자에 대해서는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감사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어요. 네네. 그걸 통해서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김재남 수석 내정자는 아시겠지만은 19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민단체, 입법부, 행정부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뭐냐면 3명의 수석 가운데 이 강 수석을 제외한 2명이 네. 청와대 다수택 처분 대상자였어요. 아하. 사실 김조원 수석이 송파구 잠실동, 그렇죠. 또 강남구 도곡동에 아파트 한 채씩이 있었고요.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구리시에 아파트를 보유 중이라서 이 부동산 문제가 뭐 이렇게 인사를 빨리 하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일괄 사표 수리는 힘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네. 조금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떻게 됐나요? 뭐 오늘 발표된 인사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은 없었는데 네.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당장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유임이 확정됐다 뭐 이렇게 네네. 보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 지금 반쪽 쇄신이다, 뭐 비서실장이 교체 안 됐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좀 뽑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일단 지금 청와대 대변인은 뭐 노영민 비서실장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좀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노영민 비서실장 둘러싸고 지난 금요일부터 좀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좀 갑작스러운 사임이긴 하고 또 그래서 뒷말이 뭐 오갈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좀 정확한 사실관계가 뭐 확인됐는지 여부가 알 수 없는 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안 팔았다. 맞아요. 이런 네. 보도가 있었는데 청와대는 뭐 이게 이제 좀 악의적인 보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영민 실장이 아직 명의자라고는 보도가 나왔지만 근데 청와대는 매매는 이미 7월 24일에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이 잔금을 아직 안 치러가지고 아직 뭐 명의가 완전히 양도되진 않았다, 이전되진 않았다 좀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뭐 관련해서 또 비슷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 부동산 처분 문제 때문에 이 김주원 민정수석하고 이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퉜다 뭐 이런 맞아요. 보도도 있었는데 이 강민석 대변인은 뭐 한마디로 가짜 뉴스다라면서 이 중앙일보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가 쇄신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당 내에서는 좀 답답해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당정이 논의하고 잘 이게 하려고 해도 청와대 뭐 비서진 쪽에서 참모진 쪽에서 엇박자고 좀 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조원 수석 뭐 2억 올려서 네. 잠실집을 내놔서 이게 어떻게 금매냐. 이거는 그냥 신용 아니냐, 금매 신용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또 청와대 해명이 남자들은 잘 모른다 그런 거. 네. 얼마에 내놓는지 뭐 그런 해명이 나오면서 또 민심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러니까 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많이 만납니다.
지역 구민들 많이 그렇죠. 만나죠.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심과 청와대 간에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의원들은 이번에 인사 교체를 통해서 네. 6명이 다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청와대가 일신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와대가 지금까지는 정책적인 면들을 다 어떻게 보면 끌고 갔었는데 당이 좀 이번에 전당대회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당의 역할을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구에서 느끼는 민심하고 청와대가 조금 잘 못 따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게 생각을 있다고 해요. 했었고 사실 네. 뭐 한 번 이제는 교체가 있을 만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좀 갑작스러워서 사실 많은 뭐 분들이 일부 놀랐던 거죠.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교체기가 있었어요. 이전에. 맞아요. 그래서 네. 뭐 후임자가 누가 슬슬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 좀 이번에 좀 논란이 되면서 한꺼번에 그렇죠. 사건을 낸 것 같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뭐 무슨 얘기가 있나요? 좀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비서진들 교체로 되겠느냐라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얘기가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정작 이 책임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외하고 그냥 비서진의 책임만 묻는다면 뭐 그건 눈 가리고 아무 아니냐 좀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참모 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보면 현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정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집값이 진정 양상에 접어들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해서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안정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김상조 실장이나 김현미 장관을 지금 교체 안 하는 이유도 방향을 맞다고 보는 거예요. 방향을 맞고 그쪽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뭐 청와대 비서실에서 아니면은 참모대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혼선이 있는 거고 그건 뭐 인사를 통해서 네. 바꾸면 되는 거고 정책적인 면에서는 방향이 맞고 그대로 쭉 가겠다라는 입장을 오늘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폭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휴가라고 가 있는 동안에 네. 계속 비가 너무 많이 와서 TV에서도 그렇고 뭐 보도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좀 열심히 봤어요. 사실은 휴가라고 네. 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 뭐 피해 소식이 계속 들어와서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4차 수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이해찬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총력을 다해 수해에 대응하고 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 지출, 그러니까 추경 편성,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빨리 긴급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고위 당정 협의를 갖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강원 최고위원도 2002년 태풍 당시 4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했던 그 사례, 또 2006년 태풍이 왔을 때도 2조 2천억 원 추경을 했을 그 사례를 좀 들어가면서요. 예비비 2조 원으로 응급복구가 어려우면 빨리 추경 편성을 해서 빨리 이 피해 지역을 복구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번 수해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당도 그렇고 뭐 정의당도 다 추경 편성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당정 결론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여야가 논의한 다음에 아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당이 전남 구례에 갔어요. 이제 수해 피해 현장을 간 거죠. 네, 이번 비 피해로 주말 동안 가장 네네.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구례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이제 피해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 이 코로나19 같은 이 특별 지원 형식을 도입하면 뭐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특별히 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 15년째 이 민가 100만 원, 이 상공인 200만 원 이렇게 지원금이 묶여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면서 네. 이거를 한 500만 원, 한 1000만 원 이 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호영 대표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갔다는 게 여러 가지로 조금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뭐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번 주말에 뭐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호남이기도 네. 하고 또 호남에서 또 이 통합당에 대한 민심이 뭐 많이 안 좋은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다 고려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군요. 자, 정치인들이 지금 수해 복구 현장 찾느라고 바쁜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역시 갔는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됐나요? 그러니까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에서 네. 수해복구 활동을 했다고 뭐 알리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하. 근데 사진을 보면 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하는 모습, 네네. 또 쉬면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이런 것들, 또 웃는 사진도 있고 이런 게 좀 담겼는데 글쎄요, 뭐 일부 네티즌들이 지적하는 게 왜 국회의원들이 거기 가서 삽질하냐.
삽질하려고 우리가 세비를 줬냐? 이걸 어떻게 막고 어떻게 예방하고 복구할지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라고 세비 준 건데 굳이 갈 필요가 있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보여주기식 홍보용 사진 아니냐 옷이 너무 깨끗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해 현장에 정치인들이 가서 뭘 하는 것 자체 거기서 머물면서 뭘 하는 것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이 반박하는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수고하셨다. 굳이 저렇게 좋은 취지로 가서 봉사하는 사진에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전과 좀 다르게 이런 부분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심의원은 뭐 관련 사진은 삭제를 했고요. 네. 관련된 글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페이스북에. 네. 네. 자, 지금 뭐 폭우 피해가 워낙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힘드니까 지금 네. 민주당 전당대회 연기하자는 얘기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계속 그 대의원 대회 일정이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원래 한 8일, 9일 이렇게 호남권에서 대의원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가 됐고 그리고 14일에서 16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 충청권 대의원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뭐 수해 때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연기된 일정들이 언제 진행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 자체가 연기가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민주당은 이 전당대회 자체를 연기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처럼 뭐 선거인단을 구름같이 동원을 해서 막 그 지지세도 한번 과시를 하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소리도 그것도 지르고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에는 좀 이 비대면 선거이다 보니까 좀 이제 현장 연설 연기가 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근데 당대표 후보들은 좀 희비가 엇갈린 것 같아요.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후보 같은 경우는 대세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빨리 싶은 하는 게 마음이 아니라. 있겠죠. 근데 박주민 후보나 김부겸 후보는 그래도 대의원들 좀 만나면서 스킨십을 좀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일정이 어긋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졸속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쫓아가는 후보들이 불리하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와중에 이 통합당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 4대강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뭐 논란이 일고 네. 있습니다. 4대강. 왜 갑자기 또 4대강 얘기가 그러게요. 나오는지 언제적이요. 얼마 만에 들어본 4대강 얘기인지. 저도 네. 고개를 좀 갸우뚱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4대강 사업이 없었다면 이번에 어쩔 뻔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니까 4대강 때문에 홍수가 안 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끝낸 후에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섬진강 제방이 네네. 뭐 무너지고 거기에 범람했던 네네.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사업을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랬더니 뭐 민주당 쪽에서는 반박이 나왔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22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썼지만 이거 자체가 홍수 예방 사업으로 쓴 게 아니다.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2조 원 예산으로 지류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이런 걸 잘 줄였을 것 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사업을 쭉 했습니다. 해왔는데 4대강 사업 보를 만드느라고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오히려 했어야 되는 사업을 못했다. 그래서 이게 문제였다라고 서른 의원은 주장한 거고 그리고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당신들의 과거가 용서될 수 없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옛날 얘기를 지금 꺼내서 지금 네. 싸우지 마시고 우리 수해 복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야말로 그러게요. 머리를 좀 모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영 원내대표가 오늘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이 4대강 지역 어디서 문란이 났냐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 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다 범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섬진강만 안 막았다고 안 했다고 뭐 섬진강만 터진 게 아니라 모두 네. 다 범람을 했다. 그만큼 심각한 피해가 있으니까 뭐 싸우지들 마시고 네 추경도 뭐 하시려면 빨리 하시고 네, 머리를 좀 피해 모았으면 복구에 좀, 좋겠다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검찰 인사 두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반려견이냐 아니냐 뭐 갑자기 강아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참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요. 강아지로 비유가 되고 있네요. 네, 이 김웅 의원이 한 말이었는데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이요. 네. 이 페이스북에 이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사표를 냈다라는 기사를 링크를 한 뒤에 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했던 문찬석은 가고 이 정권의 앞잡이, 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래도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이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검사들이 이제 늑대죠. 그리고 이제 뭐 길들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늑대가 그래도 굉장히 로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어쨌든 뭐 이를 두고 이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 김웅 의원 발언을 보니까 검찰 내에 정말 특정 사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검사장 승진자들은 검찰 내에서 모두 신망이 두터운 분들인데 어떻게 이분들을 싸잡아서 막말을 쏟아내냐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거고 또 윤석열 총장의 이 측근들만 승진하고 검사장을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검찰 이야기는.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록적인 폭우와 역대급 장마로 인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산지가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인명피해도 속출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그리고 재난당국의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국립삼림과학원의 서준표 연구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산사태 위기 경보가 지금 심각 단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처음 있는 경우이고요.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것은 산림청이 산사태 관련 업무를 맡게 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면 지금 산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몇 건이나 일어났나요? 예, 지금 9일 산림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중호우로 8일에만 55건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네. 8월 들어서는 총 667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네.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10일 18시 기준 산사태 예보는 전국 73개 시군구에 발령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처음 심각 단계까지 올릴 정도로 굉장히 산사태가 많구나,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거다,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맞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많은 비로 토양 내부가 포화되어 있는 상황인데다 많은 양의 비와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상륙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는 토양 내부로 침투하게 되고 강한 바람은 산의 나무를 흔들어 더욱더 지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태양광 시설이 산지에 너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이 산사태 피해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전국의 산지 태양광 발전은 12,721개소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는 12개소 정도만 피해가 발생한 상황으로 전체로 보자면 0.09% 정도인 약 0.1% 정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이 태양광 시설 때문에 산사태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하시긴 좀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기를 8월 동안에 667건, 근데 그 중에 한 12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에서 난 게. 네네,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네. 네. 자, 그러면은 이걸 뭐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 태양광 시설을 마련을 하게 되면 산이 지반이 아무래도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게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태양광이 산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은 있습니다만 과거 통계를 보자면 우면산 산사태 피해가 있었던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한 800헥타에 달하는 산사태 피해 면적을 보였는데요. 최근 10년간 태양광 시설을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피해 면적은 약 100헥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의 강우량이 매년 유사한 강우가 내렸음에도 그러하다는 것인데요. 특히 2018년의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과 강우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발생 면적은 전년 대비 40% 감소하였습니다. 결국은 태양광이 산사태를 일으키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산사태의 주범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일어난다, 약간 주 원인이다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하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19년 동안 한 232만 그루의 나무를 뱄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나무가 있어야지 산이 좀 튼튼하게 지력도 발휘를 하고 산사태가 나지 않는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면은 태양광 발전 시설 계속 늘려 나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산림청은 태양광 시설 용지에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산지 특별 점검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가 인근이나 농경지, 도로와 같은 인명과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개소 중 산사태 위험이 큰 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시군에 응급 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점검이나 대책 많이 필요하긴 한데 이 산사태는 갑자기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산사태는 발생하기 전에 몇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땅이 웅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관측되거나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기도 합니다. 또한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경사면에 나무가 흔들리거나 사면에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관측하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사면인데 물이 올라온다든지, 뭐 계곡면에서 뭐 흙탕물이 내려온다든지, 또 바람이 안 부는데 나무가 막 흔들리고, 뭐 돌멩이가 낙석이 있고 이러면은 예의주시하고 대피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대피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될까요? 대피 안내가 있을 때에는 네. 즉각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네. 할 수 있는데요. 대피 시에는 산사태 진행 방향과 멀어지는 쪽의 수직 방향으로 가장 가까운 높은 곳으로 뛰어 대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바위나 다른 잔해물이 접근해 온다면 가까운 나무나 건물이 밀집한 곳을 대피를 하고요. 만약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몸을 움츠려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발생 후에는 산사태로 인해 부상자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나가서 점검하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뭐 수직 방향으로 가장 높은 곳에 가야 되고, 건물이 있는 곳, 밀집한 곳으로 피해야 되고, 이게 이제 뭐 밀려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건물을 찾아서 가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사태 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삼림과학원의 서준표 연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풍 장미가 오후 5시를 기해서 소멸이 됐는데요. 하지만 밤사이에 강한 비바람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윤기한 기상청 통보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풍 장미가 오후 5시를 기해서 소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태풍은 오후 3시 정도 통영 부근에 상륙을 해서 내륙을 거치면서 약화되어 울진 부근에서 17시경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동해상으로 이렇게 진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해서 동해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밤사이에 굉장히 강한 비바람 계속 될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심할까요? 현재 태풍이 남기고간 구름대에 의해서 지금 경기도하고 경북 쪽 그리고 강원도 영서 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고 이 비는 점차 밤사이 약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태풍과 별개로 다시 서해남부 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 위에서 정체선이 발달하면서 강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구름대가 오늘 밤 사이에
점차 충청도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전라북도 이쪽으로 내일 낮까지는 영향을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 다소다시 내일까지 굉장히 강한 집중호우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충청권, 수도권 그리고 전라북도 이 지역이 조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전라 조금 범위를 넓히자면 전라남도까지 전라도, 충청도, 수도권 이렇게 서쪽 지방 위주로 네. 그리고 일부 이제 강원 영서나 이렇게 쪽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뭐 장미는 일단 소멸이 됐다 하는데 다른 태풍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필리핀 근처에 조그만한 태풍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생애가 짧아서 중국 쪽으로 상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추세를 보면 필리핀 인근에서 갑자기 조그만한 태풍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영향 여부는 발생 후에 경로를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생 후에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 이후에 저희가 우리나라 영향 여부는 그때 조금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요. 태풍도 태풍이지만 지금 장마가 역대급으로 길거든요. 예. 그래서 참 비만 봐도 이제 지겹다라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정말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 장마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은 크게 보면은 내일 일단 금방 말씀드린 지역 서쪽 지방에서 네. 큰 비가 한 번 있고 내일 오후 되면 일단 정체 전선은 조금은 약화되면서 약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레는 소나기 정도 내륙에 서울도 소나기 정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보면 굉장히 더울 것 같고요. 모레는 더위 속의 소나기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글핀 13일 오후부터나 밤 사이에 다시 북쪽에서 선선한 공기 내려오면서 정체전선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4일 기존의 14일 비가 끝날 것으로 됐던 것이 14일, 15일, 16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강원도 쪽에 영향을 주면서 장마철에 영향을 계속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도권하고 강원도 쪽을 해서. 그러면 이번 주는 계속적으로 장마권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이번 주 중에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하고 글피 정도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이제 무더위가 확 찾아왔다가 다시 수도권 지역은 남부지방은 계속 무더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14, 15, 16 이때로 해서 다시 한번 집중호우가 있을 걸로 그렇게 가능성이 큰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말고 일본이나 중국도 굉장히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도 굉장히 피해가 컸었는데 자, 일단 왜 이렇게 많은 비가 올해 내리는 건지 우리뿐이 아니라 이 동북아 지역에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기상예보가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지금 특히 집중호우 예측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틀려서 좀 그랬을 텐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 첫째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은 성격이 다른 공기의 기단이 일단은 이 정체전선이라는 것부터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정체전선이 굉장히 큰 규모의 북태평양 고기압 굉장히 북태평양만 해요. 그 기단이 자체가. 그리고 대륙에 만하는 기단 선선한 공기가 서로 부딪혀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단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에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자연적으로 큰 규모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단들이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부딪히고 세력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긴 비로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집중호우 예측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집중호우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내렸다 저쪽에 내렸다 그리고 같이 비 내리는데 특수한 곳에서만 마치도 막 한 시간당 7, 80mm 그래서 누적 강수량이 200mm 넘고 헌화 현상을 잡아내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쪽 지방에 집중호우가 있겠다. 그래서 좀 넓은 구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합니다. 마치 새는 총으로 쏴서 잡을 수는 있지만 그런 지금에 나타나는 것은 새 형태가 아니고 물고기 형태로 해서 투망을 취하는 형태거든요. 그물망을. 그래서 저희가 넓게 예측을 하면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조금 불만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온 지역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예측을 하려고 했었고 예측 범위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포커스를 집중호우
즉 지역에 든다는 것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기단이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리고 그 기단들은 이제 쉽게 움직이지 않고 머무르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오래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뭐 좀 넓게 예측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최대한 예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는데, 아마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짜증도 나시고 그래서 기상청에서 왜 잘 얘기를 안 해주나 하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호우가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좀 수고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기한 기상청 통보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드린 뉴스까지 전달하는 뉴스 더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상암동에 100층 랜드마크가입니다. 오, 100층이요. 네, 와. 100층이면은 지금 송파구에 잠실 네네. 제1롯데 네. 말고는 거의 없는 없죠, 거잖아요. 없죠. 네. 네. 서울시가 16년 만에 상암 DMC의 100층 랜드마크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이번 8.4 공급 대책에 포함된 상암 DMC 미 매각 부지가 대상이고요. 용적률이 1000%인데요. 1000%? 원래 여기가 최대 용적률이 1300%까지 네네. 가능하다고 하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1000%. 전체 대지 면적 그냥 그 대지 면적을 전체로 100%로 봤을 때 네. 10배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건물 면적으로 쓸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100층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서울시가 여기에 100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건립하고 여기에 2,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과 업무, 문화, 컨벤션 시설 등을 아하.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옆에 우리 TBS 옆에 있는 그 공터를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십수년간 놀고 있던 땅인데요. 네. 제가 TBS 한 12층에서 네. 밑에를 내려다볼 때가 종종 있었는데 네. 토끼도 살고 아, 그래요? 네, 야생동물이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놀고 있었던 오랫동안 놀고 있었던 땅이죠. 그렇군요. 2004년부터 랜드마크 부지를 개발로 서울시가 추진했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33층 건물로 짓기로 하고 2008년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무산됐습니다. 네. 이후 서울시가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응찰자가 붙지 않았고요. 정부와 서울시가 상암 DMC 랜드마크에 공급할 주택 2,000가구 중에 상당수를 임대가 아닌 분양 물량으로 공급할 방침으로 지금 8.4주택 공급 네네. 계획과 맞물리면서 아하. 이게 좀 추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인데 제가 상암 맘카페에 네네.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설립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최근에 나오자 네.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사탕 발림 아니냐라는 아하.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좀 추진이 제대로 돼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좀 많이들 성토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 의견을 좀 잘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1년입니다. 1년 벌써 1년이 됐군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노 아베 이 피켓 든 지가 벌써 1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7월 일본산 제품의 수입액이 1년 전보다 약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96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얼마나 많이 준 건지. 네. 이게 전년 대비 비율로 보면은요. 네. 23.4% 정도 줄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해 7월에 있었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매 운동의 여파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일본산 제품 중에서 수입액 감소율이 가장 큰 품목은 무엇일까요? 유니 XX? 의류요. 의류? 그것도 맞을 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순위에는 없습니다. 순위는 없어요? 예. 오. 1위가요. 네. 담배입니다. 그래요? 89%. 네. 아. 총액 기준이 아니라 네네. 감소 비율 기준이고요. 감소 비율. 예. 그리고 맥주는 84%로 맥주? 2위를 오, 차지했고요. 그렇군요. 네, 미용기기가 81%, 낚시용품, 승용차 순으로 50% 내외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2년 전인 2018년까지 한국은 일본 맥주업계의 최대 해외 시장이었는데 네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고 해요. 네.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것도 있나요, 설마? 네.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지금 50% 내외인데도 네네. 23%의 감소율인 거거든요. 늘어난 게 있어서. 예. 일본산 애완동물 사료가 78% 정도 늘었고요. 네. 골프채가 61% 늘었고요. 사케 15% 늘었습니다. 맥주는 주는데 사케는 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산 자동차는 줄었는데 또 오토바이는 20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요? 수입액이 63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케 같은 경우는 대체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맥주는 줄었는데 사케가 줄었다. 이건 좀 흥미로운 현상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하는데요. 자동차 줄었는데 오토바이는 또 2배 늘었고요. 그러니까요. 예.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숙박 할인 쿠폰으로 관광 활기 뜰까입니다. 네네. 오는 14일부터 국내 숙박 할인 쿠폰이 뜹니다. 최대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마련한 행사고 14일 오전 10시부터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 쿠폰을 개인당 1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가실 때 유용하게 네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약할 수 있는 날짜는 9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로 한정됩니다. 2달 동안? 네. 쿠폰 어디서 발급받아요? 27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만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온라인 그 구매 사이트 들어가셔서 지금 이제 7만 원 이하 숙박을 하실 때는 3만 원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7만 원 초과 숙박 시에는 4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발행 쿠폰이 100만 장으로 한정되는데요. 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쿠폰 유효 기간이 있어요. 발급 후에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쓰지 않으면 이 쿠폰이 무효가 되는데 발행 쿠폰 양이 100만 장이니까 이 안에서 소진이 되지 않는다면 재발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달 동안 써야 되는 것이고 호텔 네. 예약이든 여행이든 네. 그리고 그 쿠폰을 발급받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네, 7시까지 써야 된다. 예약 죄송합니다.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호텔에 어디 여행 갈 거고 어디 호텔에 예약을 할 거야라 마음을 먹고 발급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만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안 되는. 네, 예.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관광업계가 그동안 굉장히 pinche가 되었었는데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그런데 좀 뜨뜻미지근한 의외의 반응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왜요? 대체로 할인 쿠폰 사업 결과가 적자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적자로. 예, 숙박 대행을 하는 여행업체의 자부담금 10,000원이 붙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3만 원 할인을 받으면 네. 정부는 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네. 여행사가 10,000원을 부담합니다. 근데 여행사의 마진율이 10에서 20% 정도니까 7만 원짜리 숙소를 팔면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마진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3만 원, 아까 7만 원 이하면 3만 원이랬잖아요. 예. 그럼 7만 원짜리 숙박을 팔면은 2만 원 이제 정부가 부담하고 예, 1만 원을 여행사인데 여행사가. 만약에 이게 이제 10% 마진을 뗀다 그러면은 7,000원 그러면 3,000원 3,000원이 손해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문체부도 상황을 인지하고 이 10,000원의 전액을 여행사가 부담하지 말고 네. 숙박시설과 반반해라, 이런 내용을 방침으로 전달할 내용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좀 뜨뜻미지근한 여행사의 반응들이 나오는 거고요. 숙박 시설에서도 별로 좋아하진 않겠네요, 그렇게. 아무래도 자아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행하실 분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지금 관광 분야 피해액이 5조 9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소식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 2학기엔 학교 가자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은 아니에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2학기에 모든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수업 축소에 따른 학습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건데, 오늘 수도권 외 지역 교육청들이 일선 학교에 2학기에는 학교 그 구성원들에게 협의 후에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 등교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가 많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온라인 강의라는 게 아이들이 또 초등학생쯤 되면은 이렇게 집중하기가 좀 쉽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도 네, 마찬가지군요. 틀어놓고 거의
네, 다른 네. 거 하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러기 십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좀 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네. 고민이 많았는데, 자 이제 그래도 고민되는 건 그거잖아요. 결국에 방역.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비수도권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드물게 나오고는 있지만 무증상 감염자가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급식실, 화장실 등 학교 시설의 밀집도를 낮출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학생이나 교사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아. 개인의 방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이후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예고된 만큼 학교 방역막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더 있습니다에서 자투리 뉴스 알아봤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최소 격차로 좁혀진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율 조사 원인은 무엇인지 여론조사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안어벙이라는 캐릭터 기억들 하시나요? 네, 안어벙 캐릭터로 유명한 코미디언 안상태 씨가 영화 감독으로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스튜디오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